준자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당신 집이 벌써 팔렸어요. 그것도 한 달 전에 말이에요. 아들이 병원 가서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다는 진단서를 떼어왔다는군요. 그걸로 재산 위임장까지 다 법적으로 처리했다더라고요. 치매라고요? 이장님, 제가 지금 치매 같아 보여요? 저 아직 정정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약초 이름의 효능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저를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엄마가 쉬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게 성민이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가방 몇 개만 대충 내려놓고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정말 잠깐 쉬다가 다시 데리러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음 날이 와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이 이 외딴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완전히 버려진 거구나. 내 아들이,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그 아들이 날 이런 외진 곳에 버리고 간 거구나.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69세 최순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성민이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성민이한테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더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양병원 갈 바엔 우리 집에서 같이 계세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내 늙은 삶에도 햇살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구나, 효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자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아들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딱 2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잠시 나들이 나가요. 차에 타서 한참을 가더니 낯선 농가주택 앞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집은 정말 외진 곳에 있었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엄마한테 딱이야. 잠시만 여기서 쉬세요. 그 말이 아들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짐을 내려놓고는 그냥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이 외딴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버려진 거구나.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간 거구나. 며칠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으로 버텼지만 그것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마을 이장님이 가끔 들러주셔서 안부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준자씨, 큰일 났어요. 당신 아들이 뭔 짓을 한 건지 아세요? 이장님을 통해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서울에 올라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심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서로 제 재산에 대한 위임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치매라니? 나 아직 멀쩡하다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약초 이름은 물론이고 그 약초들로 어떤 요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까지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누가 어디 사는지, 누구 아들이 뭘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요? 그때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저를 서울로 올렸는지, 왜 이런 외진 곳에 버렸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거였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 집 살 돈, 손자 교육비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아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하는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가볼 테다. 내 재산을 되찾고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외딴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기료도 누가 내는지 모르겠고 가스는 프로판 가스통으로 써야 했는데 그것도 떨어져 갔어요. 추운 겨울밤에 이불 하나 덮고 떨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체조부터 했어요.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집 앞 텃밭에 있던 대추로 김치를 담가서 김치죽을 끓여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가끔 들러주셨는데 그분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순자야, 이래선 안 되겠다. 읍내복지센터에 가서 도움을 청해봐. 할머니가 복지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걸어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말이에요. 복지센터에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담당자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 유기예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주시면서 편지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보다는 편지로 자세히 써서 보내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A4 용지 여러 장에 걸쳐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언제 서울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재산이 어떻게 팔렸는지,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나온 건지까지 말이에요. 답장이 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답장이 왔을 때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이 전쟁 준비 같았어요. 제가 적어둔 메모들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써내려갔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이겠지만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셨어요. 어머님, 이 사건은 명백한 재산 갈취예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핸드폰도 아들이 가져갔고 특별히 녹음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뒤지다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옛날 핸드폰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니까 켜지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음성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까먹고 지우지 않고 둔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차 안에서 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앞에서 둘이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였는데 그때 제가 모르게 핸드폰 녹음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다 맡긴다고 했잖아. 서류만 잘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니까 다 처리해 줄 거야.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제 엄마만 어디 좀 조용한 데 모셔다 드리면 끝이네. 산속 그 집 어때? 거기면 아무도 안 찾을 거야. 가끔 생활비만 가져다 주면 되고.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차 안에서 잠든 줄 알고 이런 대화를 한 거였어요. 제가 버려질 거라는 걸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님께 이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냈어요. 노인유기죄, 사기죄, 서류 위조죄로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그 병원을 조사해 보니 과연 며느리,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간 기록도 없는데 진단서만 나와 있는 명백한 서류 위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음성 녹음 파일에 자기들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 하신다면서 발뺌하던 애들이 법정에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미쳤던 거예요. 성민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엄마밖에 없어요. 애가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도 덜덜 떨면서 제 발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성민 씨를 부추긴 거예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고 손자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애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피해만 보는 건데. 변호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선처를 베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신 조건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 번 속은 건 제가 바보였다고 치지만 2번 속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또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널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게. 하지만 내 조건을 들어야 해. 저는 법정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첫째, 내 집과 내 재산을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 둘째, 너희는 앞으로 내 말 한마디도 거스르지 마. 셋째,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가져와. 넷째, 손자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집에 데려와.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한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진짜 벌이야. 감옥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나오면 끝이지만 내 앞에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게 진짜 벌이거든. 그때 성민이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얘가 이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재판 결과 아들과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3년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죠. 그리고 제 재산은 모두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벌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단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집은 제가 다시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을 아들한테 월세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해줬지만 어쨌든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거죠. 엄마, 저희가 이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해요? 그럼 너희가 내 집을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월세를 내고 살아야지. 매달 월세뿐만 아니라 생활보고서도 내야 했어요. 뭘 하고 살았는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손자는 잘 돌보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손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야 했어요. 양로원이나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도움을 드리는 거였죠. 이건 제가 특별히 조건으로 단 거예요. 손자한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켜야 해. 네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애가 똑똑히 봐야 해. 처음에는 며느리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심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싫으면 감옥 가던지. 그 후로는 불만 한마디 없이 다 따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자였어요. 그 애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거든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손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준호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내 부모가 한 일은 절대 잊지 말거라.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약해져. 그때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복수는 끝났거든요. 이젠 제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삶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손자 준호가 저를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할머니 집 오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준호야,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 들려줄까?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 애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때로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곤 해요. 아들 성민이는 매달 첫째 주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여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저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무엇보다 손자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애한테 소리만 지르고 스마트폰만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전에는 아들한테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한글 교실에서 글 못 읽는 할머니들한테 글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요리 교실에서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다니.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감탄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세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거나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순자 씨,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려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죠. 무엇보다 제일 큰 기쁨은
손자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할머니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다들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해요. 준호야, 할머니가 멋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야. 손자와 함께 요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때로는 등산도 가요. 그 애가 저한테 많은 걸 배우지만 저도 그 애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꼭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아들 성민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티가 났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런 곳에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후회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살아.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고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정중하게 대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해요. 어머니, 준호 진로 문제인데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해줘.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식으로 가족 내에서 제 발언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상의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어느 날 손자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맨날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곰곰 생각해 봤어요. 복수는 했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건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게 행복한 건가?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성민아,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 진짜 가족답게 살아보자. 엄마, 정말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니.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가족 여행도 가게 됐어요. 물론 모든 계획은 제가 주도하고 제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지만요. 며느리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모시려고 노력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서 주기도 하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같이 가줘요. 어머니,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하지만 저는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한 번 속은 건 제가 순진했다고 치지만 2번 속을 만큼 바보는 아니거든요. 언제나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해둬요. 이제 제 나이 74세가 됐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죠.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요. 복수도 했고 제 권리도 찾았고 가족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참기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69세에 시작한 복수가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